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저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서울시의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간은 2025년도 종로 건강 아카데미에서 시행한 건강 강좌입니다. 제목은 구강 건조증 잘 때 입마름이 심하면 이렇게 하세요인데요. 입마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실기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오늘 강연 내용은요, 정의 및 유형, 그래서 구강건조증이 무엇인지, 또 몇 가지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분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입마름에 대한 대처를, 또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이 되는 의학 지식이 필요해요. 또 증상 및 징후, 그래서 환자가 직접 느끼는 증상이나 또 의사들이 관찰했을 때 요런 사인이 있으면 구강건조증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됐구나라고 판단하는 몇 가지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구강건조증과 관련해서 침분비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타액 분비가 이루어지는 기전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침이 잘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노년기 또는 수면 중에 구강건조증이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법, 특히 생활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강 건조증은요, 입이나 또는 심지어는 목 같은 부위, 또 어떤 분들은 코 속이 마르다고 그러긴 하는데, 주로 입안에서 마르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이에요. 사실 무슨 어떤 검사 이전에 내가 입이 마르면 마른 거죠. 그래서 그 증상이면서 또 진단명으로도 사용이 돼서 구강 건조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건조증은 우리 주변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초고령 사회의 진입과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2025년에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겨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되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30년 또 2050년까지 점차 증가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입마름, 즉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강건조증은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이 주관적으로 내가 입이 마르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타액 분비가 저하돼서 입마름을 느끼는 구강건조증이 있을 수 있어요. 요 회색빛 영역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반면에 입이 마르다라고 느끼는 환자들 중에도 일정 수는 타액 분비율은 정상이나 조금 저하되어 있어도 크게 병적이지 않은 정도를 유지하는 이런 유형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침분비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는데 몇 가지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또 입에 침에 나오는 침의 질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 맑은 성분이 아니고 끈적끈적하게 나오면은 입마름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입에 있는 침이 금세금세 증발하는 어떤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어도 입마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유형들을 요 흰 원형을 중심으로 해서 타액 분비가 정상인 경우에 구강건조증과 요 회색빛에 해당이 되는 타액 분비가 저하돼서 나타나는 구강건조증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 있는데도
구강건조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앞서 제가 주관적인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타액선이라는 게 귀 밑에 턱 밑에 있는데 양쪽에 이제 쌍으로 있겠죠. 이 주된 타액선이 침샘이 기능이 천천히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 침이 줄어드는 거에 내 몸이 적응을 해서 입마름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간도 간경화가 진행이 될 때 50%까지 진행이 돼도 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와 유사하게 타액선도 예비 능력이라는 것이 큰 장기에 해당이 돼서 그 기능이 50%까지 줄어들어도 증상이 안 닿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실제로 약간의 이상이 있더라도 특유의 어떤 사인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입안 내 건조한 게 눈으로 직접 관찰되기도 하고, 또 갈라짐이나 맨질맨질하게 변하는 어떤 형태적인 변화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세심히 살펴야 할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다음은 구강건조증, 그러면 목이 마르다, 또 뭐 입이 마르다라는 증상인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증상뿐만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몇 가지 사인, 즉 징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이를 한방에서는 구건인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주관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혀 표면에 바닥에 있는 미뢰라는 것이 침이 안 나오는 것이 진행이 되면 위축이 돼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맛을 느끼는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해서 미각 저하의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입안에 이상 감각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입안이 가득 부어 있는다라는 이상 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끈적거리거나 또 이상한 맛과 관련해서 특정 맛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런 미각 저하뿐만이 아니고 미각의 변화를 포함한 이상 감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그 정도가 심해서 자극에 예민해지는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나타나는 것은 화끈거리는 듯한 통증으로 나타나요. 이를 이제 자결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결감이 심해지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목이 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몇 가지 사인들, 징후들도 있는데, 혀 위에 초기에는 설태가 늘어나요. 설태가 백태일 수도 있고 약간 누런 종류의 황태일 수도 있는데, 침이 적절히 분비돼서 이러한 설태를 씻어내는 작용, 이를 자정작용이라 하는데, 이런 작용이 떨어지니까 설태가 초기에는 늘어나겠죠. 또 침의 양도 줄지만 침의 질이 나빠지기도 해요. 우리 침 중에는 목 넘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미끌미끌한 성분이 있어요. 뮤신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성분이 소량 분비되면서 입안에 거품을 더 많이 만들고 실제로 끈적끈적한 양상으로 침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앞서 이제 설태가 늘어나는 거는 초기 증상이라고 치면, 이 침 안 나오는 게 진행이 되면 혀 표면 위에 유두가 몇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버섯 유두, 또 혀 뒷부분에 있는 성곽 유두는 위축이 돼요. 즉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또 나아가서 실유두라는 것은 건조해지면서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위축과 탈락이 진행이 되니까 혀 표면이 원래 조금은 갈라져 있는데 이 갈라짐이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갈라짐으로 인해서 혀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어떠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맛에 대한 자극을 예민하게 느끼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그 위축과 탈락이 더욱더 진행이 되면 혀 표면이 맨질맨질하게 변해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유리 표면 같다 해서 경면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이 징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침 분비가 줄어들면 입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또 이와 같은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면서
생활 속에서 몇 가지 불편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첫째는 마른 음식 삼키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난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또 떡이나 마른 빵 같은 걸 음료 없이 그냥 먹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음식 삼키는데 침이 이렇게 윤활작용으로 잘 넘어가게 도와주는데 침 분비가 안 되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발음 곤란도 나타나요. 입이 짝짝 달라붙고 하니까 발음도 불분명해지고 또 나아가서 수면 장애가 오는데 이 경우는 입이 말라서 자다가 깨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머리맡에 이제 물을 놓고 자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주무시고 이런 경우 있죠. 이와 같은 수면 장애가 나타나서 직접적인 침 분비가 현저히 줄었을 때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증상과 징후와 관련돼서 혀 표면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정상적인 혀 표면 위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혀 표면 위에는요, 눈으로 봐서는 요 부위, 여기 이제 V자 모양, 엎어놓은 V자 모양으로 있는 게 성곽유두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노출이 되도록 입을 벌려서 혀를 내밀면 뒷부분과 몸통, 혀 끝에 전체적으로 덮여 있는 실유두가 있고요. 또 뒷부분에는 이제 경계역에 해당이 되는 부위에 성곽유두가 있다고 하였지요. 또 전반 3분의 2 부위에는 버섯유두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유두가 대표적인데 이 유두들이 침의 분비가 안 되면 처음에는 울퉁불퉁한 구조물 때문에 이물질이 더 쌓이니까 그게 이제 설태로 나타나겠죠. 설태가 많아진다. 하지만 침 분비가 안 되는 것이 진행이 되면 혀 표면에 있는 이러한 종류의 유두들이 위축이 되고 탈락이 되면서 오히려 혀 갈라짐도 더 심해지고 또 심지어는 혀 표면이 맨질맨질하게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혀 표면 위에 설질이라고 그래서 혀의 다몽색, 그래서 약간 붉은빛을 보이는 혀 색깔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혀 표면 위에 유두도 어느 정도 살아 있어서 이제 설태가 조금 있는 경우를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서 볼 것은 혀 경계맥 뒷부분에 소위 말하는 편도가 부었어요 할 때 국의 편도와 설 편도가 있고요. 혀 표면 위에도 어느 정도 갈라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중설구라고 하는데 이 갈라짐이 침이 안 나와서 오래 진행이 되면 더 갈라질 수 있다. 갈라짐은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어요. 타고나서 갈라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침이 안 나온 게 더 진행이 되면 더욱 갈라진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성곽유두 요 뒷부분에 있는 이제 V자 모양의 구조물이다라고 하였지요. 또 혀 표면 위에 이제 버섯 유두라는 게 있어서 이 두 종류의 유두에는 미뢰라는 게 있어요. 이 미뢰는 맛을 느끼는 신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중에 맛을 내는 성분 단맛, 짠맛, 쓴맛, 뭐 신맛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러한 맛을 내는 성분을 섭취하면 저작 즉 씹어서 침하고 뒤섞여서 잘게 부수어져 가지고 혀 표면에서 침하고 섞인 것이 밑으로 스며들면 혀 바닥에 있는 미뢰에 닿게 되겠죠. 이런 화학적인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때 이 미뢰에서 화학적인 자극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특정 경로를 타고 머리 겉질에 있는 미각을 알아차리는 영역에 전달이 되면 우리가 이거 단맛이야, 이거 쓴맛이야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이 안 나오는 게 오래되면 이 미뢰까지도 영향을 줘서 위축이 되고 그 기능이 줄어들어서 맛을 느끼는 게 능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집에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젊은 자녀들을 불러서 얘야 일로 와서 간 좀 봐라 뭐 이러시죠. 이게 다 이러한 원리로 나이 들어가면서
미래, 즉 이 미각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이제 침이 덜 나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더 떨어져서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두 사진은요, 앞서 본 정상적인 혀의 모습은 다몽색이었는데 거기에 얇게 설태가 있는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침이 안 나오는 초기에는 침이 이물질을 씻어내는 자정작용이 떨어지니까 설태가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경우 이제 설태가 쌓여 있는 게 보이죠. 오히려 백태가 아니고 약간 누런색을 띠고 있어서 한의학에서 이를 황태라고 그래요. 이 황태가 두터운데 실제로 이 설태를 뚫고서 표면에 설질이 안 보이잖아요. 설질에 다몽색이 잘 안 내비치죠. 이 정도면 두텁다, 즉 후태라고 한의학에선 설명을 하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우측에는 허연색 백태가 많이 쌓여 있는데 침마저도 끈적끈적하고 거품이 많게 나오니까 그러한 양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침의 양도 줄어들고 침의 질도 안 좋은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분들은 다 입이 마르다라는 구강건조증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두 사진은 오히려 이제 침이 안 나오는 게 오래 진행이 되니까 1년, 2년 이렇게 오래 진행이 되면 혀 표면에 있는 몇 종류의 유두가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고 떨어져 나가야 탈락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혀 표면에 이제 갈라짐도 더욱더 심해져요.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혀 표면에 허연 백태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없죠. 이 경우는 가볍게 있는 설태가 정상이다라는 기준하에 설태가 줄어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혀 뿌리 쪽에 갈라짐도 더욱더 심해져 있어요. 이러한 경우가 이제 위축이 되고 탈락이 되면서 혀 표면의 갈라짐도 더욱 심해진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오른쪽 사진처럼 오른쪽 사진의 갈라짐은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혀 갈라짐의 정도는 그 사람의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아주 심한 경우와 덜한 경우가 나뉘어지긴 하는데, 침이 안 나오는 게 오래되면 갈라짐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물론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 갈라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꼭 참고해서 갈라짐도 해석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듯이 특히 오른쪽 게 그러죠. 입꼬리가 늘 헤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도 침분비가 잘 안 되고 이러한 침분비 저하가 오래되고 또 몸에 곰팡이균, 칸디다균과 관련된 저항력이 떨어져서 소위 말하는 면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구각구순염이라는 게 만성적으로 진행된 한 가지 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리가 날아와서 잠시 제가 파리를 쫓았어요. 다음은 앞서 살펴본 갈라짐과 더불어서 혀 표면에 유두가 위축이 되고 탈락이 된다 그랬죠.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진행이 돼서 혀 표면이 맨질맨질하게 변하는 모습이에요. 왼쪽 사진은 절반 정도는 유두가 떨어져 나가서 아예 설태가 없는 모습이죠. 하지만 뒷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모습으로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상태인데, 더 진행이 돼서 혀 표면의 유두가 위축이 되고 맨질맨질하게 변하면 보시는 사진처럼 혀 중앙에 혀 표면이 아예 울퉁불퉁한 정도가 아예 사라져 버렸죠. 이러한 경우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경면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환자는 특징적으로 그나마 나오는 침들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양상으로 소량 나오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자극에 더욱 예민해져서 혀가 화끈거리면서 아픈 이러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이상 감각, 떨 때든가 이러한 이상 감각도 올 수가 있고, 당연히 미각에 대한 어떤 능력도 떨어져 있어서 맛을 잘 못 느끼거나 하는 이러한 증상도 오기 십상입니다. 이와 같이 구강건조증에서 나타나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징후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강건조증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라서 실제로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올 수 있고, 또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거 못지않게 침의 질이 안 좋거나 잘못된 습관으로 입안에 남아있는 침 성분이 금세 날아가서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타액 분비를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혹시 내가 이런 습관이나 또 이런 종류의 약을 먹고 있거나 또 이런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를 잘 관리하는 게 구강건조증을 치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강건조증의 유발 요인 중에서 첫째는 약물입니다. 평소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내가 입마름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항히스타민제가 이에 해당이 돼요. 알러지 비염, 또 가려움증 이런 쪽에 우리 왜 항히스타민제 흔하게 먹잖아요. 이 경우 이 약물이 침 분비를 방해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의 경우 흔히 많죠. 수면제도 이에 해당이 돼요.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잠이 짧아지니까 몇 종류의 수면 유도제 같은 것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입마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도 이에 해당이 돼요. 어르신들이 괜시리 불안해지고 또 괜히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울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주변의 내과 선생님들이 쉽게 처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드시는 약물 중에 이러한 약물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고혈압약인데 흔히 여러분들이 먹는 고혈압약은 부작용이 없는데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이 입마름과 관련될 수 있어서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흔하게 오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 약물이에요.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보는 게 불편한 남자분들의 경우 이와 관련해서 약을 꾸준히 먹게 되는데,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약들이 입마름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 흡입제가 이에 해당이 돼요. 기관지 천식이 있다든가 숨쉬는 게 어려운 몇 가지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이런 흡입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흡입제가 입을 더욱 마르게 만든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약물의 경우 본인이 꼭 필요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얻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이다 정도 싶으면 약을 함부로 끊거나 줄이면 안 돼요. 하지만 증상이나 질환은 잘 유지가 되는데 입마름과 관련된 증상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면 이에 대한 약을 안전한 약으로 조금 변경하는 거는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요. 제일 먼저 알려진 게 당뇨병이죠. 당뇨병은 입이 마르고 또 소변도 자주 보고 이런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듯이 당뇨병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입마름이 심해지는 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류마티스 질환을 알아도 입마름이 점점 심해져요. 또 호르몬의 불규정 상태에서도 더욱더 심해지는데, 대표적으로 갱년기 증후군쯤 되면 열이 훅 달아오르고 가슴 두근거리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하는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갱년기 증후군과 관련된 여성들의 경우 호르몬의 불균형이 입마름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약간의 논란의 여진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경우 침분비 기능이 저하되어서 입마름이 더욱 심해진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또 어떤 경우는 직접적인 나이보다는 어른이 되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을 앓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약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반드시 나이가 많아서 입마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전신적인 기능이 떨어졌을 때 당연히 침분비 능력도 떨어진다는 건 분명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음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예요. 이때는 이제 침분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두경부 종양이라고 해서 머리에 암이 있고 또 입안에 암이 있고 또 갑상선에 암이 있고 이럴 경우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방사선이나 요오드에 민감성이 높은 타액선도 같이 망가져서 침분비가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입마름의 증상이 아주 심해지고 치료에도 다른 종류의 이제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전해질 손실이 이에 해당이 돼요. 이러한 몇 가지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전해질 손실이 되어도 입이 마르니까 이 경우는 그에 대한 이제 탈수를 유발한 전해질의 손실을 유발한 원인을 잘 확인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활 습관 요인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흡연이나 음주가 과다하면 당연히 입마름이 심해져요. 흡연 과정에서 입에 공기 흐름으로 인해서 입마름도 심해지고 습관적으로 담배 피우면서 침도 많이 뱉으니까 입마름 더욱 심해지겠고요. 음주의 경우도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끌어다가 소변으로 자꾸 배출시켜서 체액량이 줄어드니까 입마름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과량의 카페인 섭취하는 경우에 커피를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많이 마시게 되면 카페인 작용으로 인해서 입마름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과도한 스트레스의 경우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침샘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침의 분비가 억제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고 거기에 이제 본인의 예민한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자그마한 자극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듯이 내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이제 요즘은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도 자그마한 자극에도 많은 자극을 받듯이 타액센의 기능이 줄어들게 돼서 입마름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면 중 입으로 숨 쉬는 경우에요. 이제 구강호흡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을 벌리고 잠을 자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코로 이제 공기에 들고 나는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입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유발이 되니까 입에 남아있는 침들이 다 증발이 돼서 이를 증발성 구강건조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증발이 돼서 입마름을 느끼게 돼요. 우리 피부도 약간의 수분이 남아 있어서 그 수분기가 잘 유지돼야 촉촉한 건조한 느낌이 줄어들듯이 입 안도 침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침을 어느 정도 삼키게 되는데 0.7 ml 정도는 침이 입안에 남아서 입 천장이나 뺨 안쪽, 입술 위, 입술 내측, 혀 위 이런 쪽을 촉촉히 적셔주는 작용이 있어야 입마름을 덜 느끼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러한 촉촉한 침의 수분도가 떨어지게 되면 입마름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유발 요인들을 잘 살펴서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생활 속에서 교정할 건 교정하고 또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이 중에서 앞서 제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 요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침샘은요, 보시는 그림처럼 귀 밑에 있는 귀밑샘, 턱 밑에 있는 턱밑샘이 있고 그 외에 혀밑샘이 같이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침샘을 주타액선이라고 불러요. 이 침샘이 중에서 귀밑샘과 턱밑샘이 전체 침 중에서 거의 95% 이상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귀밑샘과 턱밑샘은 자율신경의 이중 지배를 받고 있어요. 편안한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 침이 잘 나오다가도 또 몇 가지 이유에
이유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면 침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나마 끈적끈적한 침 종류가 조금 소량 분비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러한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거나 또 실제로 음식 맛을 맛보거나 또 뭔가 이렇게 편안한 듯한 소리를 듣고 음식을 씹는 소리, 크런키한 소리를 사각사각 먹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보거나 하는 오감과 관련된 이런 자극을 받으면 각각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고위 중추를 거쳐서 연수라고 해서 우리 뇌 깊숙한 부위에 있는데 이 침분비를 담당하는 부위에 이러한 자극들이 자극을 주겠죠. 또 한 가지는 입안의 특정한 압력이 높아지면 어떤 압력, 물리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이러한 몇 가지 자극에 의해서 이 연수의 침분비액이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또 이와 반대로 여기 이제 화살표에 제가 빨간 걸로 딱 선을 그었는데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요. 잠을 잘 때 침분비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보통 줄어드는 게 아니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꿈을 꾸지 않는 다음에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요. 몸이 힘들고 피로해도 침분비가 줄어들고 또 공포심을 느끼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는 오히려 연수의 침분비액을 억제하는 작용이 주어져요. 이 두 가지, 요거는 부교감신경의 자극이고 침분비를 억제하는 건 교감신경의 자극이라서 이러한 두 가지 자극을 자율신경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이러한 자극이 귀 신경절과 아래턱 신경절에 각각 그 자극을 전달하게 되면 예를 들어 부교감 신경의 자극이 주어지면 이게 귀 밑샘이나 또 턱 밑샘을 자극해서 침분비가 왕성하게 잘 되고 또 반대의 경우는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침분비를 오히려 현저히 줄어드는 이러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극들을 많이 주는 게 침분비에 유리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침분비의 기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생활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르신들이 입마름을 잘 느끼는 또 입마름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르신들의 타액성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침분비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논란거리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점점점 기능이 약해진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러한 기능 저하를 특히 한방에서는 신음허라고 해서 우리 콩팥의 신장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신장 키드니 기능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우리 몸에 진액이라고 그래서 물의 기운을 만드는 기능을 이 신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진 거를 신음허증이라고 그래요. 이 신음허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입마름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강건조를 유발하는 전신질환을 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점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없던 당뇨도 생기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젊어서부터 앓기 시작해서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분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도 나타나고 또 배뇨장애와 관련해서 전립선이 붓거나 하면 나타난다고 그랬죠. 또 여성의 경우 전립선과는 상관없이 과민성 방광과 같은 방광의 내벽에 어떤 감각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야뇨, 다뇨, 급박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배뇨장애 등과 관련된 이제 구강건조를 유발하고 또 셋째는 구강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 질환과 관련돼 있건 그 외의 질환이건 이와 관련된 약물을 먹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흔하게 항히스타민제라고 그랬죠. 알레르기, 비염, 피부 가려움증 이런 데 쓰이는 항알레르기약, 또 잠이 깊이 못 자서 먹는 수면 안전제, 항우울제, 또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 호흡기 흡입제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구강호흡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특별히 어르신들의 경우
흔히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물론 코 막힘의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코가 막히니까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 쉬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된 습관 탓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를 갈거나 수면 무호흡과 같이 숨을 안 쉬면서 갑자기 입으로 확 이제 숨을 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를 깨물고 이를 갈고 하면서 입안 내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입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과 교정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 근육의 긴장도가 점점점 약화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작, 음식을 씹고 하는데 동원되는 근육들이 약해지니까 입이 이렇게 밑으로 처져서 또 목젖이 늘어나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교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단순한 경우라면 쉽게 교정하는 방법은 뒤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앞서 이를 간다 그랬죠. 또 보철과 같은 이상 상태 때문에 치아가 불편해서 자기도 모르게 2차적으로 입을 벌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교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수면 중에 입마름이 심해지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특히 수면 중에 타액 분비가 10분의 1 정도로 감소가 돼요. 아주 현저히 줄어들죠. 앞서 제가 침 분비와 관련해서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는 맛이나 시각, 냄새, 촉각 뭐 이런 감각에 의해서 활성화되지만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게 돼서 당연히 입마름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평소 입마름이 심하다면 더욱더 심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구호흡으로 인한 증발성 구강건조증도 있어요. 보시는 사진처럼 코가 막히건 목젖이 늘어나건 긴장도가 떨어지건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게 되면 입으로 이제 아래 그림처럼 코로 이렇게 공기가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코가 막히거나 입을 벌리고 자면서 입으로 숨쉬게 되니까 입으로 공기 흐름이 있다 보면 입안을 촉촉이 적셔주던 침들이 다 증발해 버리니까 입마름이 더욱 심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잘못된 수분 섭취로 인한 야간뇨 증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입마름이 있으면 당연히 물을 많이 먹어라라고 권고를 듣게 되죠. 하루 1.5리터 이상 먹어야 되니까 컵으로 7, 8잔 마시게 되면 이와 같은 컵으로 7, 8잔 마시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고 표현한 부분은 저녁 식사 이후에 수분을 많이 먹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저녁 시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자다가 오줌이 마려서 깨는 거예요. 가뜩이나 방광이 과민해서 깨기도 하는데 입 말라서 깨지, 또 이로 인해서 수분 섭취하였더니 오줌 마려서 깨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충분한 수면을 이룰 수 없어서 몸은 더욱 피로해지고, 몸이 피로하면 침 분비는 더욱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 없이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도 부족해지고 좀 더 예민해지고 몇 가지 근심 걱정이 쌓이면서 수면 장애가 점점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제 전신 피로가 오건,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 보느라 깨고, 또 입 말라서 깨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전신 피로 상태에서 입마름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어르신들이나 또 수면 중에 입마름이 심한 경우, 특히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생활 관리 방법들이 있어요. 이를 이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다 싶으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죠. 하루 7잔, 8잔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 이때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조금만 머금는 정도로 마시지 저녁 식사 이후에는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반 맹물을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기자차, 오미자차, 매실차 같은 한방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구기자를 사다가 이를 이제 차로 끓여서 만들기보다는 뭐 인터넷 같은 데서 티백 형식으로 간단히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하셔서 이런 컵에 이렇게 넣거나 차처럼 이렇게 우려서 같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맛난 음식을 상상하면서 먹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입이 말라서 미각이 떨어지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우울하고 고독감을 느끼면 의욕도 같이 없어서 어르신들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 아유 도대체 먹고 싶은 게 없어 라고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저으세요. 이럴수록 친분비는 더욱더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맛난 음식을 상상하면서 먹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점심 때 오늘 점심 때 또는 오늘 저녁 때 뭘 먹을까 뭐 먹으면 맛있을까 어제 본 텔레비전 프로에서 뭐 보글보글 끓는 무슨 음식이 맛있어 보이던데 그거 먹을까 이렇게 일부러라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무엇을 먹을지 한번 찾아 먹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음식 본연 자체의 맛도 중요하고 누구랑 같이 먹고 또 어디 가서 가끔 외식도 하고 하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도 가지면서 이렇게 맛난 음식을 상상해서 먹는 좋은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구강체조와 껌 씹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입을 가볍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구강체조법이 한의학에서는 고치법이라고 그래서 또 몇 종류의 이제 기공체조와 관련된 운동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나 적절한 정도로 껌 씹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릴게요. 또 수면 중 입으로 숨 쉬는 버릇이 있는 경우 몇 가지 조건들을 알아봤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요거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한방 치료는 이제 허시를 분류해서 치료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실증이라 그래서 몸에 불필요한 열의 기운이 많이 있거나 또 물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한 것을 각각 실증, 허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원인을 잘 구분해서 실증의 경우는 열을 내리는 게 필요하고 허증의 경우는 자음이라고 해서 물의 기운을 진액을 만드는 기능을 보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에 맞춰서 한약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오늘 강좌와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의 경우는 어떤 종류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비위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한약의 경우 먹으면 설사가 더 잘 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위나 장의 기능, 이를 이제 비위라고 하는데 비위 기능이 허약하기 십상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앞서 살펴본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루 침분비를 위해서 권장되는 수분량은 1.5리터 정도예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물 한 잔씩 먹는다 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5-6잔은 마셔야 되겠죠. 그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조금만 입에 머금어서 촉촉이 적셔주는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겠고 그 이유는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 먹는 수분이 야간뇨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입 말라서 깨고 화장실 가느라 깨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구강체조 방법인데요. 고치법이라는 게 있고 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치법은 이를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방법처럼 아래턱에 힘을 뺀 다음에 입을 가볍게 벌리고요. 상하 어금니 안쪽에 있는 어금니가 가볍게 마주쳐 소리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36번 속으로 세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게 도인양생법 중에 고치법에 해당이 되고요. 칠설법은 혀를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여기 사진처럼요. 혀로 치아, 잇몸 등 입안의 각 부위를 세심하게 쓰다듬는 걸
좌측으로 10번, 우측으로 10번.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입안을 혀를 이렇게 돌리는 것을 좌측 10번, 우측 10번 한 다음에 입안에 고인침을 3번에 나눠서 천천히 삼키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다음은 적절히 껌 씹기가 필요해요. 이때 이제 무설탕 껌이 좋겠죠. 또 사탕을 드실 때는 이와 같은 자일리톨로 만들어온 무설탕 사탕을 쓰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 제품을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은 설탕이 없는 껌을 이용해서 가볍게 씹어야 돼요. 너무 탁탁탁 씹지 말고 가볍게 씹는 걸 오전에 한 15분, 오후에 한 15분 정도 해서 가벼운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침부비를 자꾸 돕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음은 수면증의 입마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구강건조증이나 불면증의 원인이 있다면 입마름 때문에만 침이 줄어드는 어떤 다른 원인 질환이 있거나, 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별도로 불안, 우울 같은 정신과적인 요인이 있거나 하면 이에 대한 원인 치료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외에 코가 막히고 또 코를 골거나, 또 갑자기 숨을 안 쉬었다가 확 숨쉬는 수면 무호흡이나, 또 어르신들 왜 목젖이 늘어나고 인후의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저작과 관련된 근육의 긴장이 떨어져서 입을 벌리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있어서 그런지 확인이 필요한데, 물론 비강 확장기라고 해서 코에다 이렇게 붙여서 코를 늘려주는 어떤 테이프 같은 거를 구입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보시는 사진처럼 입을 X자나 V자 모양으로 둘 다 가능해요. 스킨 테이프라고 해서 피부에 자극이 안 되는 테이프를 약국에서 구입하셔서 이렇게 붙이고 주무셔 보는 방법도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귀찮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조금 적응할 수 있는지 보고서 도움이 되면 이렇게 시행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다음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데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되도록 덜 먹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하고, 다음은 이제 단면 자르는 오이나 바나나를 이렇게 보시는 사진처럼 오이를 단면 썰기해서 좀 두툼하죠. 이를 이제 펼쳐서 냉장고에 넣거나 또는 냉동고에 얼려 가지고 이를 이제 저녁 때 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녹여서 먹는, 그래서 입안에 열을 내린다,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수면 중 입마름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특히 혀에서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더욱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약국에서 제로바나 드라이문트라는 인공타액을 구입하셔서, 여기서 제로바는 이렇게 뿌리는 분무식이고 드라이문트는 연고처럼 바르는 건데, 편리한 걸 선택하셔서 주무시기 전에만 뿌리고 자는 이러한 방법도 한 가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강건조증이 무엇인지, 어떠한 유발 요인이 있고 이에 따른 현명한 생활관리 방법, 특히 어르신들이나 수면 중에 더욱 심해진다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